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를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 숫자가 1650개 정도가 살짝 넘어요. 1700개가 좀 안 됩니다. 기업 수로 따질 때는. 종목으로 따지게 된다면 뭐 우선주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된다면 약 1700개가 좀 넘는데, 기업으로 따지면은 뭐 한 1650개 정도가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좋은 종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내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다 좋은 종목이에요.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여기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수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관 투자자가 사고 팔고 외국인이 사고 팔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수급의 원인도 실적에 의해서 반영이 돼요. 단기적으로 뭐 기관들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은 실적 좋은 종목에 수급이 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역시 실적 좋은 종목에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1600개 50개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뭘까요?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오른 종목이고, 두 번째, 실적이 올랐는데 주가가 너무 비싸. 그럼 안 되죠. 실적 대비 주가가 싼 거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실적만큼 오르지 않아서 싼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1650개 정도의 기업을 하나씩 다 뜯어서 가장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리스트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1차 필터링이에요. 그렇다고 이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또 골라야 됩니다. 어떤 걸 고른다? 산업을 봅니다. 산업.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도 이만큼 좋아질지 안 좋을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을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 대비 실적 좋은 종목들만 일단 갖고 왔어요. 그리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은 제외를 좀 시키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일단 갖고 왔는데, 이 안에서 또 골라야 됩니다. 골라야 돼서 이 실적이 좋아진 게 일회성으로 좋아진 것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1, 2분기 실적이 좋은 것이 3, 4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개별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모조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의 최상위 1%에 있는 2%, 1, 2%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 제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기존에 보유하는 종목을 진단해 주시나요? 저는 진단을 못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 차트 보고 진단하는 그런 진단은 진단이 아니거든요. 남의 재산을 그니까 차트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종목이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그냥 처분하고 새롭게 다시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포트에 그러한 종목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제가 어느 정도 1차 필터링을 지금 이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필터링을 합니다. 2차 필터링을 거쳐서 3차 필터링까지 거치면은 제가 정의원한테 추천을 보통 드리는데, 오늘은 2차 필터링 된 종목들로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추천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의원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지 말지 현재 지금 분석 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면 그 주방이 깔끔하게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 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발굴을 하는지를 그 주방을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는 종목을 저런 식으로 발굴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걸 던져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증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행복해져요. 저는 돈이 행복을 부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죠. 실제 제 경험상 옛날에 20몇 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 하다가 주식 투자로 커다란 자산을 연속적으로 증식을 시키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복해졌어요. 그 버는 돈을 어디다 쓰진 않고 있어요. 그냥 차곡차곡 증권 계좌에 계속 투자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다 돈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커지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네, 종근당 계열사죠.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항생제 원료를 만들고요.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 상위 기업인 종근당에다가 공급을 통해서 종근당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고령화가 되고 미용에 관심이 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이쪽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안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올해 연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를 종근당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올해 공장이 완공이 되니까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오송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완제 의약품 관련된 신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회사 쪽에서는 어떤 사업인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근당 바이오가 앞으로 성장 초입기에 있다라는 것을 일단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정보를 지금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조사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은 2차 필터링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차 필터링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를 일단 조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초벌구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굽기 전에 한번 1차적으로 한번 구워보자 이겁니다. 자, 한번 초벌구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매년 견조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약간 들쑥날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2018년도에는 이익이 떨어졌다가 올해 2분기에 들어서 갑자기 이익이 회복이 됐어요. 뭔가 여기서 투자가 일어났던 걸로 좀 보여줍니다.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다시 이익이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분기 실적을 좀 봐야죠. 분기 실적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난해 1, 2, 3, 4분기, 올해 1, 2분기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는 이유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빙그레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유제품을 만들지만 빙과류도 만들잖아요. 빙과류는 보통 여름에 많이 판매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매출에 따른 계절적 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이 기업은 계절적 특성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쵸? 매출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근에 좋아지는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어요. 일단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라고 일단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매출액은 1분기 때 전년 1분기 대비, 그러니까 실적을 비교할 때는 만약에 지금이 1분기다. 그러면 지난해 1분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절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다. 그러면 지난해 2분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전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이 2%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67%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때는 매출액이 7%가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무려 356%가 증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여기 나오죠. 영업이익률이 여기 3%인데 12%로 급증을 했죠. 뭔가 기업이 지금 수익성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을 누적으로 볼게요. 1, 2분기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그리고 어디서 이익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일단 누적으로 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한 거예요. 1, 2분기니까 매출은 4%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67%나 증가를 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어디서 167%가 증가했냐 딱 보니까 비용을 쓴 게 보면 매출 원가, 이건 제조 원가죠.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판관비는 이거는 이제 마케팅, 뭐 이런 광고비 이런 부분인데 일단 매출 원가율을 따져보니까 전년 대비 11%나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원재료비, 그 제조 경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제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비용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4%의 증가한 것에 불과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3차 필터링은 어떻게 하느냐? 왜 매출 원가가 줄어드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분석 예정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매출 원가가 어디에서 감소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왜 확인한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앞으로 수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가령 원재료 구입 비용이 싸져가지고 마진이 늘어났는지, 혹은 지난해 불량품들이 많아가지고 수율이 안 좋아서 불량품을 많이 처리했는데 올해는 불량품이 감소했는지, 혹은 인건비를 크게 축소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인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지 말지를 판단을 하면서 이 기업이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혹은 이건 일회성으로 그냥 실적이 잠깐 좋아진 거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출 비중을 보면 어디서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주력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트락탐 저해제라는 어떤 전문 의학 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34%로 현재로서는 주력 제품이에요. 근데 주력 제품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살짝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항생제 원료가 전체 매출 비중의 14%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무려 4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기업이 이게 종군당에다가 이 원료를 공급을 하는데 항생제 관련된 원료 제품의 매출이 크게 좋아졌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기업이 신규 사업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에 유산균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이 7%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무려 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기업이 전략적으로 신규 사업을 지금 크게 키우고 있는데 무려 122%의 매출 증가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신규 사업으로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진출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공장이 완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저렇게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 공장이 2019년도 올해 완공이 되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겠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물건을 팍 주고 싶은데 생산량이 적으니까 많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공장을 완공하게 되고 캐파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기존 거래처의 공급량이 또 증가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신규 거래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2020년도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로 올해 2분기까지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액이 무려 전년 대비 122%나 증가했다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고 공장이 완공이 돼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매출 성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계에서 보면 수출과 내수로 구분이 돼 있는데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더 높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출 매출 증감률이 무려 6%나 됩니다. 그렇죠? 내수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가 증가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얘들이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신규 사업은 뭐고 주력 사업은 뭔데 지금 신규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기업의 향후 신규 사업을 통한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얘기했고 순이익은 얘기 안 했죠. 자, 순이익을 얘기할 때는 단기 순이익이고요.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을 보지 않고 주당 순이익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들이 이게 순이익이 항상 있는데 기업들이 항상 뭘 하냐면 돈이 없을 경우 외부에서 그 자금을 끌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유상증자라는 거 있으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가지고 주식수를 늘리면서 자금을 이렇게 받아내고 또 CB, BW 이런 거 있죠. 전환사채 혹은 뭐 신주인 인수권 부사채 사채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 업체에다가는 옵션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는데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다.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라고 해요.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주식수가 100주였어요. 100주일 때는 주당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100원이었어요. 총 주식수가 100주였을 때 발행한 주식수가. 근데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식을 2배로 늘렸어요. 늘린 주식을 어디다가 뭐 누구한테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주식수가 200주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그동안 100원이 어떻게 변합니까? 5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주주들한테는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수 하나의 가치가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느라고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게 되면은 2배나 찍어내게 되면 내 가치 갑자기 하루아침에 50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당 순이익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은 PER과 관련이 돼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당 순이익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주가에 굉장히 밀접하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난해 1, 2분기예요. 빨간색이. 이게 올해 1, 2분기고요. 키높이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1분기, 올해 1분기는 전년 1분기 대비 6% 정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2분기는 무려 95%나 증가를 했어요. 일단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합산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분기 누적, 그러니까 상반기죠. 전년 대비 무려 44%의 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44%가 올라야지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단순 계산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이 기업의 주가는 상승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기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죄송합니다.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올해 추정 실적을 구성을 한 겁니다. 약 2,400원 정도의 추정 실적이 예상이 되고 이것은 전년 대비 몇 프로냐? 무려 58%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보느냐? 보통 PER이라는 게 있죠. PER. PER은 이 주가가 지금 싼 거냐 비싼 거냐를 따지는 지표예요. 이 주가는 과거의 주가와 비교해서 뭐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싸다 비싸다를 따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주가는 무엇과 비교해야 된다? 순이익과 비교해야 됩니다. 바로 주당 순이익과 위에 있는 EPS죠. EPS, 주당 순이익과 비교를 해야 돼요. PER은. 그래서 이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주가가 돈을 번 만큼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고평가냐 저평가를 따지는 지표예요. 이것은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10배냐 20배냐 20배면 좀 비싼 거죠. 10배면 좀 싼 거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PER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2018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땐 PER이 19.9예요. 비싸죠.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2018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때.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 않는 2019년도와 추정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12.6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이미 지난 거잖아요. 지난해 이미 지난 걸 가지고 이 주가가 지금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과거 실적 가지고 이 기업이 싸다 비싸다를 따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뭘 보고 따져야 된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까지는 분석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여기까지 계산을 못해요. 예. 저는 이 추정 실적을 통해서 이 기업에 숨겨져 있는 PER이 12.6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싼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과거에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ER이에요. PER이 높았을 때가 한 17, 15, 17, 19. 현재는 19.9예요. 그러면 낮았을 때는 역사적으로 11, 12, 11. 이건데 추정으로 따져보니까 12.6입니다. 그럼 자,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은 올해
현재 주가를 가지고 올해 결산 4분기까지 가면은 PER이 한 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싼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이 지금 저평가됐다. 저평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6이죠, 지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표 PER을 어디로 잡을까요? 지금 19.9잖아요. 19.9.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17.9, 17.6이니까 18로 잡아볼게요. 목표 PER을 18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상승 괴리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은 43%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현재 주가가 33,300원이거든요. 33,300원 곱하기 괴리율을 딱 하면은 43,200원 정도, 300원 정도가 목표가로 우리가 접근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 제가 차트를 갖고 와서 종근당 바이오가 43,200원이니까 이 위를 뚫고 올라가네요. 자, 43,000원 정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분석했던 겁니다.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석입니다. 제가 이 선을 찍은 것은 뭐 기술적 분석하려고 그런 게 그냥 아니고요. 자, 이 43,000원 정도가 목표가로 설정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 기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석하는 도중에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추천해서 제외하고 뭐 이러겠죠. 앞으로 또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니까 공장 같은 걸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비용이 갑작스럽게 뒤이어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어떻고 이 기업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가 건물 투자냐 기계 투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익 성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딜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면서 이 기업의 내년도 추정 실적까지도 2020년도의 실적까지도 추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한 1, 2년 정도 들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주식을 중장기 투자하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주식 투자를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이 종목을 한 5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지력이네요. 인내심 강하네요. 천만에요. 주식 투자는 인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지가 확인이 되면은 내가 지금 주식을 팔면은 바보가 될 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지금 팔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는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이제 2차적으로 필터링이 됐고 그럼 재무 안정성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1초 안에 그 기업의 안정성을 따지는 방법 바로 유동 비율이죠. 유동 비율은 유동이 뭐냐면은 그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돼요. 그게 100%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100% 이상이 되면 안전한데 이것은 무려 269%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죠. 부채 비율은 제조업 기준으로 80% 미만이면 안정권인데 이 기업은 34%에 불과합니다. 괜찮죠? 순차입금 비율도 과거에는 없다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그 차입금 비중을 따지는 건데 자기 자본 대비 없다가 최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니까 외부에서 차입금을 빌려온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따라서 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은 양호 수준을 넘어서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저한테는 이것이 2차 필터링입니다. 3차 필터링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과거부터,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실적을 다 뜯어오고 자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적 분석을 좀 더 정밀히 얘기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 실적,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원인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따져봐서 확실하게, 저는 그래요. 종목을 추천할 때는 내가 살 종목이 아니면 추천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내가 진짜 투자할 것이냐, 윤유석이라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이 종목 내가 진짜 투자해야 되겠는데, 이건 추천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엄선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종목을 발굴하고 나서 그 기업을 추천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이상 걸리는 종목도 있어요. 1년 동안 지금 째려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제 보통 분석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종목을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자재 유통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자재라는 게 뭐냐면은 농산물, 수산물, 고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뭐 젓가락, 숟가락, 티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농수산물, 축산물이죠. 그리고 가공식품. 이거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 기업을 굉장히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전체를 보면은 강대국에 끼어 있어가지고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일본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보였던 기계, 제조 쪽은 중국 쪽에 지금 밀리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떠오를 산업이 뭐냐? 하나가 있습니다. 딱 살아남은 딱 하나. 메가 트렌드입니다. 바로 그게 식자재 유통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식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그 부부들이 이제 서로 부인도 나가지고 돈을 벌고 남편도 나가잖아요. 그건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식자재를 외부에서 사와서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자재 유통이 다 영세업체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영세업체들이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동식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영세식품이 하게 되니까, 영세상인이 하니까.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먹거리가 약간 좀 위험해요. 가장 큰 예로, 저는 어디 그 식당에 가가지고 한우를 드실래요? 아니면 미국산을 드실래요? 라고 종업원이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미국산을 얘기해요. 왜? 한우 시켰다가 결국은 한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한우라고 얘기하지만 얼룩소 잡아가지고 한우라고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의심쩍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냥 미국산을 먹습니다. 싸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제가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식자재 유통은 앞으로 대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CJ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의 국내 점유율 약 50%에 육박하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다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해외 식자재까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국 550개 오피스, 산업체, 병원 등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뭐 식품, 그리고 조미료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전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작성했던 리포트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외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외식업체는 요리 및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고 식자재 구매는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
외식업체 사장이 아침에 새벽 장보기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오는 거 이것보다는 그냥 고객 서비스하고 요리 맛있게 좀 해라 이쪽에 집중하고 식자재 구매는 전문 업체에 위탁한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약 37조 원이에요. 근데 해마다 늘어서 2025년도에는 51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식자재 유통사업의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는 되게 영세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가 되게 부족합니다.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 냉동창고, 그리고 차량, 냉동 차량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낙후돼 있어요. 영세업체들이 하니까 이렇죠. 향후 자본력과 전국적 인프라를 갖춘 유통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원산지 표시제, 보관, 배송 단계에서의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이 법규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시설이 미미한 약 2만여 중소 유통상인들이 전체 시장의 90%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예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중소 유통상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먹거리 이쪽에 신경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무자료 거래예요. 세금을 안 내는 쪽에 거래를 하고 있어서 결국 정부 쪽에서도 대기업 쪽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리하고 법규가 강화되게 되면은 영세업체들은 사실상 이 시장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경쟁력을 보면은 그룹 자체가 CJ 그룹 자체가 먹거리 그룹이에요. CJ 제일제당, 푸드빌, 대한통운, 운송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게 된다면은 국내 최고의 식자재 유통 인프라를 갖춘 그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얘기죠. 식자재를 유통을 해가지고 제일제당에다가도 팔 수 있고 푸드빌에다가도 팔 수 있고 다른 외식업체들한테도 그 식자재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그것도 대한통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식자재 유통은 메가트렌드다 말씀드릴게요. 이 B2B 식자재 유통을 볼게요. 이거 외식입니다. 외식 올라가고 있죠. 식자재를 외식업체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외식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통시키고 있고 가공식품 원료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자, 이게 식자재 유통 기업화 비중입니다. 이게 중소유통상인이에요. 중소유통상인이 비중이 크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기껏해야 기업형 유통은 3.7%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기업형 유통이. 상품별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된다면은 1차 상품, 농수산축산물이죠. 점점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농수산축산물들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할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전국 유통망과 냉동시설 이런 쪽의 품질 관리 기준을 확보한 기업들이 그 정부의 어떤 법 규제에 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식자재 유통시장의 전체 시장 중에서 CJ 프레시웨이가 차지하는 게 무려 45%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업체인데 기타 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이에요. 대상, 신세계푸드, 제일모직, 하나리조트, 현대그린푸드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CJ 프레시웨이가 무려 45%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기타에 포함되는 이런 대기업들이 식자재 유통을 강화하게 되면 이쪽 CJ 프레시웨이가 점유율을 뺏길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기가 막힌 사업 모델을 갖고 왔어요. 바로 프레시원이라는 사업 모델입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이 시장에 진입할 때 자기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국내에 흩어져 있는 2만 중소 유통업체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프레시원입니다. 프레시원 광주 쪽에서의 중소 유통업체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공동 투자를 한 거예요. 대구, 경북, 남서울, 부산, 동서울, 중부, 인천, 강남, 전북 이쪽 전국에 있는 중소상인 2만여 중소상인이랑 우리 같이 협업을 하자. 그래서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고 중소상인하고 경쟁 모드가 아니라 상생 모드로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미국에 있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IT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식자재 그 농축산물 관련된 기업이에요. 전국에 있는 흩어진 기업이랑 제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전체 체인망을 다 먹었습니다.
이것을 국내에서 도입해서 성공한 기업이 바로 한샘이죠. 한샘이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이유가 전국에 있는 흩어진 이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업체 3천여 개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가구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신 팔아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샘이 디자인이나 연구 개발을 해서 그쪽 가구업체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 가구를 만들게 되면 거기다가 한샘 마크를 달아가지고 파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상생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 모델이고 결국은 이것이 프레시온의 강점이 돼서 앞으로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근데 최근의 실적들이 별로였어요. 그 이유가 뭐다? 지금 CJ 프레시온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요. 엄청난 투자를 통해 돈 벌면 다 투자를 해요. 어디다가 투자한다? 바로 이런 프레시온을 만드는데, 이 프레시온을 만들면요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경쟁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에 미래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이게 식자재 유통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외형 성장이 계속 일어난 거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2만여 중소기업하고 같이 연합 작전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2%에 불과해요. 얘들이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최근 4년 동안의 매출액은 연평균 12%씩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높은 고성장입니다. 이거는 고속성장이에요. 보통 시장에서는 6% 이상이다. 그럼 그걸 고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려 12%예요. 굉장히 높은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은 매출액 성장에 비해서 조금 아쉽죠. 원래 매출액이 12%면은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17%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한번 따져볼게요. 계절적 특성은 없죠. 당연하죠. 먹는 거에 계절적 특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매출액이 계절적 특성은 없습니다. 자, 1분기 때는 살짝 실적이 안 좋았네요. 그러다가 2분기 때 실적이 다시 회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분별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자재 유통이 지금 주력인데 이게 지금 매출액이 84%, 전체 매출액이 84%의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이 62%를 식자재 유통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36%나 수익성을 성장을 시켰네요. 단체 급식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네요. 매출액이. 실적도 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1, 2분기 실적을 한번 합계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7%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견조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죠. 주당순이익을 좀 볼게요. 주당순이익은 올해 1분기 때 살짝 안 좋았죠. 근데 2분기 때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분기 실적 하락을 모두 상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분기를 지난해 1, 2분기하고 누적으로 볼게요. 무려 48%의 주당이익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주당순이익을 우리가 다시 볼게요. 추정 주당순이익입니다. 지난해 대비 무려 41%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주당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 1, 2분기 실적 데이터만 가지고 좀 합계를 낸 건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더해지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이 추정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약 28,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PR 24.3, 이것은 현재 PR은 누구하고 비교한 거죠? 지난해 주당순이익하고 비교한 겁니다. 근데 올해 결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결산 실적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하니까 지난해 비해서 약 41%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 추정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PR이 17.2로 떨어져요. 과거 이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R입니다. 이때는 이제 적자가 일부 일어나가지고 표시가 안 되고 있고 17.2예요. 절대적 수치를 보면은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평가 가치를 따져봤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PR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2020년도에 상승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이 종목은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 차트예요. 1차트를 볼게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월 차트를 볼게요. 2015년도에 이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에 과도한 주가 상승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플러스 이때 적자가 났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식자재 유통은 현재 영세 중소상인들이 전체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이고, 앞으로 대기업인 특히 프리시웨이가 이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성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돈 버는 족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막을 치고 있는 지금 이런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높은 실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 두 종목을 일단 좀 살펴봤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그동안 2차 필터링에 의해서 나온 종목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가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스스로가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소위 증권사 리포트만 보시고, 뉴스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차트만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차트 수급,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에서 서점에 가면은 보통 주식 투자 방법 그러면 책만 나와 있죠. 주식 관련된 책들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차트 관련된 거죠. 전 그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후배가 그런 책을 6권 정도를 썼어요. 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주식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럼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수급이 중요하다고 하시죠. 수급도 실적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럼 수급을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졌다? 그럼 왜 좋아졌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원인을 알아야지 앞으로 이 기업이 향후에도 실적이 좋아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모른다? 그럼 투자하지 마셔야죠. 아는 것만 투자하셔야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 목적은 딱 그래요. 투자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점쟁이 투자. 그쵸?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 사고 팔고. 이게 묻지마 투자예요. 전형적인 묻지마 투자가 그겁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수급 보고 투자하는 게 묻지마 투자예요. 자, 이쪽 길로 거실지, 아니면은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뭐고, 실적이 왜 좋아졌고 나빠졌고, 이걸 파악하면서 이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본질적 투자. 저는 본질적 투자 쪽, 이쪽 길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산을 꾸준히 증식할 수 있는 투자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그런 길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일주일에 2번씩 방송을 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방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제가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정도 방송할 거예요. 네, 이번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카톡 메시지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저희 잠시만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돼요.
카카오 플러스가 카카오톡 플러스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일반 상담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저희 운영자, 제 전담 운영자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참지 마시고 그냥 확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아까 종목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거 이유가 뭐냐? 왜 지난해하고 비교했느냐? 그리고 이 재무 안정성은 어디서 보는 거냐? 이런 건 어디서 지금 따져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실적은 어디서 끌고 오는 거냐? 이거 제가 다 데이터를 입력한 겁니다. 보고.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런 간단한 질문들 같은 거 저희 전담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쪽에다 전화번호를 이쪽에다가 남기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기침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별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곁에서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안겨 사랑의 꿈 사랑